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19번째 공길입니다. 고려마을의 학자 모근 이색은 성리학자로서 정도전의 스승이자 끝까지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킨 인물이죠. 그가 지은 한 시 중에 산대잡극이 있습니다. 일종의 관극시로 14세기 후반 고려의 가무백희를 엿보는 데 소중한 자료입니다. 산대 맺은 모양 복례상 같고 바다에서 온 선인이 과일을 바치네. 북가 징소리 천지를 울리고 처형의 수맛자락 바람에 날리나. 긴 장대위산에 평지처럼 놀고 폭발하는 불꽃은 번개처럼 보이네. 태평스런 이기상 그리려 해도 늙은 신하의 붓 재주 없음을 부끄러워하네. 예, 여기 이 이미지가 처용무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헌선도, 어춤, 처용무, 소떼타기 등의 공연을 묘사하고 있는 이 시에 내포된 고려시대 연희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산대라는 공연 공간인데요. 단을 세운 무대였거나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대는 채붕이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공연의 제의적 성격입니다. 많은 공연들이 척사나 기복을 포함해 종교적 성격을 띄었죠. 그리고 음악, 춤, 연기와 함께 마술이나 재주 부리기 등의 영적 성격이 강한 공연들도 연이되었고요. 그리고 공연은 국가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산대잡극은 산대잡희, 백희감, 백희잡희 등으로도 불렸는데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국가 행사가 중심 무대였습니다. 이색이 묘사한 공연들 말고도 고려의 문인 이규보는 교방치어라는 그래서 줄타기와 백수무 같은 공연들을 거론합니다. 고려 초기 이러한 공연을 관리하는 주무관청을 산대색이라고 했고요. 신라시대 무속적 역할과도 관계가 있었을 화랑이 고려에 이어져 설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공연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 활행이란 이름으로 이어지죠. 신라말 진흥왕 551년에 처음 행해진 팔관에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와 토속신앙이 결합된 제의로서 호국과 기복의 성격이 강한 이를테면 국가적 축제였습니다. 고려 때 시작한 불교 의식으로서 연등회 또한 국가적 축제였죠. 그 밖에 가래로 왕의 즉위나 세자 책봉과 같은 그런 조정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 자리에서 가무 백희가 연이되었는데 이세계 한시 제목 산대작극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고려시대가 후기로 가면서 점점 연극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략 천년경 중국에서 들어온 섣달 금음의 척사 기복 행사인 나래 또한 조선 인조 때까지 지속되어 조선시대 임시관청이던 나래도감이 광해군 때에는 상설기관인 나래청으로 승격되었다가 인조 때 사라지죠. 나래가 점차 나이로 불리면서 연희가 연극화하는 데에는 고려시대 조희라 불리던 대사 중심의 소극이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조희는 우희 또는 배우희라고도 불렸는데 조희는 현실 비파적 성격의 풍자극으로 조선시대 소학지를 거쳐 판소리나 감명극으로 이어지죠. 조희의 기록으로는 1110년 고려 예종 5년에 공연된 하공진 놀이가 남아 있습니다. 하공진은 고려 헌종 때 거란의 포로가 돼서 변절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조로서 죽음을 택한 공신인데요. 하공진 놀이가 1인극이었던 반면 1165년 의종 19년 4월에 무대에 오른 곡물 바치기 놀이는 여러 명의 내시들이 출연해서 외국 사신들이 고려에 와서 곡물을 바치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연들에는 전문적인 창우들의 지도를 받은 내시나 선비 또는 관리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연기팀이 동원되었어요. 관에 소속된 연기자건 민간에서 흥행하던 연기자건 연기자의 신분은 천인이었죠. 의종 때 기록에 보이는 영관이라는 용어는 관에 소속되어 음악을 담당하던 악관과 구별하여 연기자를 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 당시 내노라는 세도가였던 염훈방을 풍자하는 우의가 있었는데 염훈방은 자신을 풍자하는 줄도 모르고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즐겼던 모양입니다. 이런 공연은 저작거리 시정에서 흥행을 하던 직업적인 창우들에 의한 공연이라 생각되고요. 고려사 제126권 28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흥방이 일찍이 이부영인 이성님과 함께 무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기사가 길을 메웠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우의를 행하면서 권세가의 노예가 백성을 괴롭혀 조세를 거두는 모양을 하자 성님은 부끄러워하였으나 흥방은 즐겁게 보고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는 그런 글입니다. 농업이 근본인 고려의 경제였지만 관주도의 수공업과 무역이 점차 서민계층으로 확대되면서 개성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발전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거리 공연계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데 1387년 우왕 13년에는 적지 않은 수의 직업적 창우들이 존재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1389년 공양왕 원련 기록에는 효자우인, 효자우인 군만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공연의 형태도 다채로워져서 1201년 신종 4년에 권력자 최충원이 화려한 산대를 세우고 공연한 호환자피와 기약자피를 비롯하여 가면이 잡히, 주유희, 창우희, 거로희, 당인이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연기자들은 우인, 창우, 배우, 광대 등으로 불렸는데요. 특히 광대라는 말은 충렬한 때의 고요가요 쌍화점에서 처음 보입니다. 광대와 관련해서 고려사 전형보혈전 충수광과 관련된 일화에서 우리말로 가면을 쓰고 연희하는 사람이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쌍화점이 1279년 충렬한 5년에 궁중에서 공연된 연극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주연을 즐긴 충렬안의 명에 따라 승지 오잠이 당시 저작가에서 유행하던 소교를 개작해서 연극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노래제주와 춤제주 또는 외모에 따라 뽑힌 기생들이 남장을 하고 수령궁의 향각이란 무대에서 오잠의 지휘로 충렬왕 앞에서 이 노래를 대본으로 연희했다고 합니다. 남자 복색을 한 이러한 공연팀을 남장별대라고 합니다.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 왕실의 권위가 크게 떨어지고요. 따라서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국가적 차원의 축제들도 그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죠. 그래, 그러한 축제들에 동원되었던 광대들의 일거리가 크게 줄어들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광대들은 국가 같은 무속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나머지 광대들은 일종의 계를 조직해서 권세가의 잔치나 저작거리의 대중적 흥행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게다가 원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다채로운 원의 잡극이 고려의 산대 잡극이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배경에서 쌍화점의 연극설은 상당히 일리 있는 가설입니다. 조이는 조선시대로 가면 소학지휘라 불리죠. 소학지휘가 나래의 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문종실록의 나래가 규식지휘와 소학지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규식지휘가 고개와 춤을 중심으로 한 연이었다면 소학지휘는 배우들이 일정한 인물과 사건에 관련된 주제를 전개하는 연극이죠.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광대를 다룬 연극 이의 광고 문안에는 조선 광대들의 소학지휘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학지휘는 말장난, 성대모사, 흉내내기, 재담, 음담패설 등 말을 이용해서 시정을 풍자하고 비리를 고발했던 조선시대 언어 유희로 정리됩니다. 백과사전의 소학지휘는 즉흥적으로 익살과 재치를 부리며 재밌게 이야기하거나 말재주로서 연출한 조선시대의 풍자적인 연극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학지휘는 다른 말로 배우지휘 또는 창우지휘라고도 하죠. 2000년 김태웅이 쓰고 연출한 이는 2005년 왕의 남자란 영화로 각색돼 흥행에 커다란 성공을 거둡니다. 이 연극은 연산군 시대 광대 공길이 벼슬을 제수받고 궁중에서 공연하다가
연산군 11년 연산군에게 올린 간언으로 연산군의 분노를 사서 귀양 갔다는 조선 완주실록 연산군 일기 제60권 22장에 실린 짧은 글에 근거합니다. 이는 임금이 총 4품 이상의 신하들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1505년 12월 29일 공길은 연산군 앞에서 늙은 선비 노름을 하다가 공자의 논어를 인용하면서 자신을 중국 고대사에 나오는 인물인 고요에 빗대어 연산에게 간언합니다. 고요는 순임금 때 법관이자 충신이죠. 공길은 이 간언으로 곤장을 맞고 유배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공길의 말만 골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하는 요순 같은 임금이요. 나는 고요 같은 신하입니다. 요순은 어느 때나 있는 것이 아니나 고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면 아무리 곡식이 있어도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사옵니까? 예, 멋진 말입니다. 조선시대 전기 왕조실록, 회관잡기, 지향말로, 어우야담 등 문헌들을 보면 궁중에서 광대들이 왕위 앞에서 서학지를 공연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지향말록에는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가 서로 못난 조카와 사이를 관리로 임명하는 문답을 하니 왕이 크게 웃었다는 소학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폐간잡기에는 소학지로 인해 부단한 수탈이 시정되기도 해서 배우도 백성에게 유익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연산군 일기 35권에 배우 공결이 왕이 앞에서 소학지일하다 왕의 분노를 사서 권장 60대를 맞고 노비로 쫓겨갔다는 기록도 보이고요. 공결이나 공길이나 권장이나 귀양을 불쌍 광대로서 이들이 왕 앞에서 왕을 희롱한 소학지인은 조선시대 광대 전통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단지 연산군이란 지독한 왕을 만난 것이 그들의 불행이었을 테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결이나 공길은 소학지의 정치에 투철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신은 훗날 산대도감 계통의 가면극으로 이어지고요. 하필 공결과 공길은 같은 광대들의 성이 공결과 공길 같은 광대들의 성이 공자와 같은 공인 것이 우연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에 나오는 또 다른 광대 장생은 김태웅이 창작한 허구의 캐릭터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이에 장생이 탄생한 영감의 근원은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의 장생전에 나오는 장생입니다. 허균이 묘사하는 장생의 뛰어난 용모와 광대적 재주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비전은 허균이 꿈꾸던 조선시대 영웅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짐작됩니다. 물론 종사품 이상의 관직을 받은 공길 같은 예외는 있겠으나 고려 중기 이후 광대들의 사회적 신분은 제대로 천민 수준이어서요. 하나의 세습 집단으로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토지 소유조차 불허되었습니다. 광대를 칭하는 말로 수작 또는 수척이란 말이 있고요. 고려 시대부터 유기장과 광대 집단을 양수척이라 부른 것과도 관련이 있겠는데 화척 또는 무자리라고도 불렸습니다. 기생이나 지금 백정까지 포함해서 천업에 종사하며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이라면 연기자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판을 벌려 재주를 팔아야만 했던 조선시대 연기자들의 심지가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광대 공길에 대한 짧은 글을 통해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라는 주제와 이어진 인연이 참으로 희유하며 참으로 다행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봅시다.